병원 안 차가운 진실, 차가운 공기가 이지혜의 코끝을 스쳤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병원 특유의 냄새였다.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바람이 뒤섞여 7층 병실에 하얀 침대 시트 위로 내려앉았다. 심장 수술을 받은 지 나흘째였다. 가슴 한복판에는 붉고 길쭉한 상처가 실밥으로 꿰매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따끔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매일같이 찾아와주는 아들 우진이가 있었으니까. 우진이는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엄마 좀 어떠세요? 하고 물었고 그 한마디에 이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괜찮다, 괜찮아. 네가 와줘서 엄마가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 몰라. 그녀는 그렇게 답하며 웃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44해 전 품에 안겨 첫울음을 터뜨렸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든든하게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아들이 되었다고. 아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인생은 오직 우진이에게 바쳐졌고 그 희생의 결실이 바로 이 따뜻한 관심이라고 믿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잿빛이었지만 이지혜의 마음속은 봄날처럼 따스했다. 아들이 그녀에게 보여주는 애정과 보살핌은 지난 세월 그녀가 감내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한순간에 잊게 할 만큼 강력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이지혜는 여느 때처럼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우진이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다.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고 손에는 뭔가 두툼한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다. 엄마. 우진이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차갑고 딱딱한 이지혜가 처음 듣는 톤이었다. 응, 우진아. 무슨 일 있니?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가슴의 상처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저 누운 채로 아들을 올려다 보았다. 우진이는 침대 가까이 다가와 손에 든 종이를 내밀었다. 병원비 고지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수술비, 입원비, 각종 검사비. 이지혜는 합계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검원. 너무도 거대한 숫자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이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우진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형편에 이 돈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이지혜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부담스럽다는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니. 엄마가 아픈 걸 어떻게 해? 이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우진이는 가볍게 손을 피했다. 근데 엄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이가 벌써 70인데. 우진이는 말을 멈추고 이지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따뜻함이나 애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다. 마치 사업상의 손익을 따지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뭐라고? 이지혜가 되물었을 때 우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하지만 곧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이제 죽을 때 되지 않았어요?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심장이 쿵 하고 멈췄다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방금 수술받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뭐라고? 이지혜가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정말 솔직히 말하면 말이에요. 우진이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겨 앉았다. 그리고 마치 협상을 하듯 냉정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큰 수술을 받아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병원비만 2천만 원 가까이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비가 들어갈 텐데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손해잖아요, 손해. 그 단어가 이지혜의 뇌리에 박혔다. 내가 손해라고? 내 목숨이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우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지혜의 목소리는 이미 떨림을 넘어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우진이는 태연하게 계속 말했다. 엄마, 현실을 인정하세요. 70이 다 된 나이에 이런 큰 수술 받고 나서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2년, 3년.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2천만 원을 쓰는 게 맞나요? 그때였다. 이지혜의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순간이 찾아온 것은 병실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형광등 불빛마저 하얗고 메말라 보였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소리마저 그녀의 심장을 훑는 것 같았다. 44해. 그녀가 우진이를 뱃속에 품고 10달을 보낸 것부터 시작해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열이 날 때까지 간병하고 학교 보내려고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장사하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결혼자금 주려고 적금을 깨고 그 모든 44해의 세월이 한순간에 경제적 손해라는 네 글자로 압축되어 버린 것이다. 엄마. 우진이가 다시 불렀다. 하지만 이지혜는 입을 열 수가 없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버린 것 같았다. 희생의 메아리. 그 순간 문득 40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우진이가 뱃속에 있을 때였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지만 뱃속의 아이 덕분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남편이 일용직 노동으로 벌어오는 돈은 늘 빠듯했고 미래는 늘 안개 속처럼 불투명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아이만 건강하게 태어나준다면 그 어떤 것도 감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1984년 늦가을 진통이 시작된 지 16시간 만에 우진이가 세상에 나왔다. 새벽 3시였다. 남편은 그날도 일용직 일을 하러 나간 터라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늦은 오후가 되어서였다. 아들이야? 남편의 첫 마디였다. 이지혜는 무사한지 아이는 건강한지 묻는 대신 성별을 먼저 확인하는 모습에 조금은 서운했지만 아들이라는 말에 남편이 보인 기쁨을 보며 이내 서운함은 사라졌다. 아들이야, 건강해. 그 말을 듣자 남편은 병실 복도를 뛰어다니며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다 하고 소리쳤다. 이지혜는 남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에 겨웠다.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구나.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우진이라는 존재가 그녀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 우진이가 돌이 되던 해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6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그 사이 집안 경제는 완전히 바닥났다. 지혜야, 내가 이 모양이니까 네가 뭐라도 해야겠어. 남편이 깁스를 한 채 누워서 말했을 때 이지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일을 못하면 자신이 해야 하는 거고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그녀는 새벽 장사를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대문 시장으로 가서 옷을 떼어왔다. 그리고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길거리에서 좌판을 펴고 장사를 했다. 하루 12시간을 서서 예뻐요, 한번 보세요 하고 외쳤다. 겨울에는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졌고 여름에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어도 계속 서 있었다. 집에 가면 우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엄마 하고 달려와 안기는 그 순간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가 우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우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일이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새 가방, 새 신발을 신고 예쁜 학용품을 준비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럴 형편이 안 되었다. 이지혜는 미안한 마음으로 중고 가방에 낡은 연필 몇 자루를 챙겨 보냈다. 그런데 첫날 학교에서 돌아온 우진이가 울고 있었다. 왜 그래, 우진아? 이지혜가 묻자 우진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애들이 내 가방 보고 웃어. 너무 낡았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이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가 동대문 시장을 뒤졌다. 하루 종일 장사해서 버는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이었지만 가장 예쁜 새 가방을 하나 골라 샀다. 우진아, 이거 봐. 학교에서 돌아온 우진이에게 새 가방을 보여주자 그의 눈이 얼마나 반짝거리던지. 우와, 엄마, 정말 내 거야? 그 말에 이지혜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이런 게 어머니의 기쁨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잘못된 선례를 만든 것이었다. 우진이가 뭔가 원하면 그녀가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심어준 것이다. 우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남편이 다녀올게 하고 나간 지 2시간 만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달려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 있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그날 밤 우진이가 물었을 때 이지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15살 아이에게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아빠는 잠깐 멀리 가셨어. 곧 돌아오실 거야. 거짓말이었다.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우진이가 받을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3일 뒤 장례식을 치렀다. 그때 우진이가 관 앞에서 울면서 아빠, 왜 말도 안 하고 가세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이지혜는 우진이의 어깨를 꼭 안으며 다짐했다. 우진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해줄게.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이지혜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하루 12시간이 아니라 14시간, 16시간씩 일했다. 우진이에게 아버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고등학교 입학금, 교복비, 참고서비, 모든 것을 그녀 혼자 감당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야구장에 갈 때 우진이는 그녀가 사준 글러브로 혼자 벽에 공을 던지며 놀았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아팠다. 우리 우진이에게 아직 아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그래서 더욱 우진이에게 잘해주려 노력했다. 아버지 몫까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꿈의 대가. 마침내 우진이가 대학에 들어간 날, 이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합격했어요, 엄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붙었어요. 우진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정말이야? 우리 우진이가 명문대에 붙었다니 이게 꿈만 같구나. 그녀는 너무 기뻐서 우진이를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었다. 시장 바닥에서 땀 흘려본 돈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닥쳐왔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450만 원이었고 이지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150만 원 정도였다. 석 달치 수입이 한 학기 등록금인 셈이었다.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이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고 전세금 일부를 빼고 그래도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우진이를 대학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우진이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부터 이지혜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등록금을 마련했다. 첫 학기 등록금을 내고 나서 우진이는 고마워했다. 엄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구하고 엄마께 효도할게요. 우진이의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모든 고생이 날아가는 것 같았다. 우리 우진이가 이렇게 착하고 효성스러운데 내가 뭘 못하겠어 싶었다. 그렇게 4년 동안 그녀는 등록금을 대줬다. 생활비도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줬다. 우진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공부에 집중해라. 엄마가 다 해줄게 하며 말렸다. 졸업할 때까지 총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 4년 동안 그녀가 번 돈을 거의 다 우진이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쓴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우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 우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회사에서 정장을 입어야 하는데. 그럼 정장 사야지. 신발도 좋은 걸로 신어야 하고. 시계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시계도 사주마. 정장, 신발, 시계, 넥타이, 가방.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지혜가 사줬다. 200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우진이가 사회에 나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돈 벌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우진이의 약속을 그녀는 정말로 믿었다. 그런데 우진이가 직장에서 번 첫 월급으로 뭘 했는지 아는가? 자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남은 돈으로는 자기 옷을 샀다. 이지혜에게는 엄마, 첫 월급이라 별로 안 돼요. 다음 달부터 용돈 드릴게요. 하고 말했다.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녀는 그저 우리 우진이 바쁘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다. 우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소개받을 사람이 있어요. 유리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진이가 유리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이지혜는 정말 마음에 들었다. 예쁘고 차분했으며 예의도 발랐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최유리입니다.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우진이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유리에게서 듣는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이지혜의 마음에 들었다. 우리 우진이가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싶어 기뻤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준비였다. 엄마, 전세금이 필요해요. 얼마나? 2억 정도요. 2억. 이지혜가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럼 엄마가 가진 돈 다 주고 부족한 건 대출 받을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우진이는 기뻐했지만 이지혜의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그렇게 그녀의 평생 저축은 우진이의 결혼 자금으로 모두 들어갔다. 우진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결혼식 비용도 그녀가 냈다. 웨딩홀, 답례품, 혼수 비용까지 넌 500만 원이 더 들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잘 살아서 나중에 꼭 갚을게요. 또 그 약속이었다. 이지혜가 몇 번이나 들었던 그 약속 말이다. 우진이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그녀에게 용돈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명절 때 선물을 가져온 적도 없었고 이지혜의 생일을 챙겨준 적도 없었다. 대신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왔다. 엄마,
냉장고가 고장 났는데, 엄마, 유리가 임신했는데 산부인과비가, 엄마, 자동차 보험료가. 이지혜는 그때마다 돈을 줬다. 우진이와 유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다 잘못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우진이에게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었으니까.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이지혜의 집은 낡고 오래된 20평짜리 아파트였다. 우진이가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이라 곳곳에 추억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추억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희미한 사진처럼 보였다. 우진이의 결혼 소식은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또 다른 짐을 지우는 시작이었다. 엄마, 전세금이 2억 정도 필요해요. 요즘 서울 아파트 전세가 너무 비싸서요. 우진이의 말에 이지혜는 잠시 멍해졌다. 2억. 그건 그녀가 평생을 땀 흘려 모은 돈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였다. 하지만 아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 생각하니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온갖 계산을 했다. 남은 적금과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끌어모으고 부족한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이지혜는 우진이에게 말했다. 그래, 엄마가 가진 돈 전부 주고 부족한 건 대출 받을게. 우리 우진이 결혼하는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우진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잘 살아서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 약속은 그녀가 그동안 우진이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다. 그녀는 또다시 그 말을 믿었다.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했다. 웨딩홀 대여료, 답례품, 혼수 비용 등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생겨났고 이지혜는 그때마다 지갑을 열었다. 1,500만 원이 더 들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낡은 지갑은 점점 가벼워졌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녀는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우진이와 유리는 결혼 후 한동안 그녀에게 연락이 뜸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더 줄어들었다. 명절 때도 엄마, 올해는 유리네 부모님이랑 보내려고 해. 라는 문자를 보내는 게 전부였고 생일 때도 엄마, 미안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라며 약속을 취소하기 일쑤였다. 그녀는 서운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괜찮다, 괜찮아. 젊은 사람들이 바쁘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척했다. 그러다 우진이가 연락을 해올 때면 그것은 늘 돈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엄마, 냉장고가 고장 났는데 새로 사야 해서요. 엄마, 유리가 임신했는데 산부인과비가 좀 많이 나와서요. 엄마, 자동차 보험료 낼 때가 됐는데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요. 이지혜는 그때마다 우진이와 유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기꺼이 돈을 보내줬다.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건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녀의 희생은 당연시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오직 돈을 주는 사람으로만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혹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이었다. 이지혜는 우연히 우진이의 SNS를 보게 되었다. 우진이와 유리는 해외여행을 다니며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사진,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보낸 돈은 분명 그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이지혜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 젊을 때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그래야지. 엄마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는 게 좋지. 그렇게 그녀는 또다시 아들을 이해하는 척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씁쓸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모든 희생과 무관심이 쌓여 그녀의 심장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녀의 심장이 더는 버틸 수 없을 만큼 약해졌을 때 병원에서는 심장 수술을 권유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문득 우진이와 손자를 볼 날을 생각하며 수술을 결정했다. 그녀는 또다시 아들을 위해 수술을 선택했다. 그 수술의 대가가 이제 죽을 때 되지 않았냐는 말과 함께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로부터 받은 상처에 신음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씁쓸한 깨달음.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지혜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어제 우진이가 던진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경제적 손해, 이제 죽을 때 되지 않았어요? 그 잔인한 말들은 그녀의 마음속을 헤집어 놓았고 그녀가 쌓아 올린 44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지혜는 가슴의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 상처는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영혼을 파괴하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형광등이 꺼진 어두운 병실에서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지난 날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아, 맞다.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구나. 우진이는 내 아들이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44년간 키워낸 타인이었던 거지. 그 충격적인 깨달음은 그녀의 눈에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는 서러움과 배신감에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분노와 자기 연민으로 바뀌어갔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혜는 우진이가 가져다 준 상자들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우진이의 어릴 적 사진들과 각종 상장, 그리고 그녀가 직접 만들어준 앨범들이 들어있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4년의 세월이 영화 필름처럼 거꾸로 되감기며 지나갔다.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우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녀 역시 행복한 표정으로 우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다. 예전에는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녀는 아들의 교복을 사주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쉼없이 일했다. 그때는 그것이 어머니의 당연한 기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우진이의 행복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었을 뿐이었다. 우진이는 교복을 입고 기뻐했지만 그녀의 등골이 휘는 고통을 알았을까. 대학 졸업식 날 그녀는 우진이가 건넨 졸업장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때 우진이는 엄마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라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였다. 그들은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제공하는 것을 사랑했던 것이다. 결혼식 사진첩을 펼쳤을 때 그녀는 더욱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2억 원의 전세금을 마련해주고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을 때 우진이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잘 살아서 나중에 꼭 갚을게요. 라고 약속했다. 그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3년 동안 그녀에게 해준 것은 단 한 번의 용돈도 생일 선물도 아닌 그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걸려오는 전화뿐이었다. 이 모든 기억들을 되돌아보며 이지혜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우진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진이에게 의존하고 있었구나. 우진이가 잘 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던 것이다. 우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그녀는 자랑스러웠고
우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녀는 뿌듯했으며 우진이가 결혼을 하면 그녀는 안심했다. 모든 것이 우진이를 통해서만 존재했다. 정작 이지혜라는 사람 자체는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저 우진이 엄마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살았을 뿐이었다. 그래서 우진이가 이제 죽을 때 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나 보다. 그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우진이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우진이를 핑계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녀는 상자 속의 사진들을 조용히 닫았다. 더 이상 그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우진이 엄마가 아닌 이지혜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마치 제 인생이 영화 필름처럼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필름을 되감는 것을 멈출 때였다. 새로운 필름을 끼워 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이지혜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우진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유리도 엄마 뵙고 싶다고 해서요.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 해서요. 유리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고? 이지혜는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했다. 결혼한 지 4년 동안 며느리는 먼저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 어디서? 저희 집에서 먹을까요? 유리가 음식 준비한다고 해요. 우진이네. 집은 이지혜가 전세금을 대준 바로 그 아파트였다.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가 음식을 차려준다니 고마워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이지혜는 짐작했다. 저녁 입 없이 우진이네 아파트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났다. 정갈한 한식 냄새가 아니라 뭔가 급하게 만든 것 같은 냄새였다. 어머님, 오셨어요? 유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고 미소도 어딘지 어색했다. 어머님, 수술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퇴원한 지 열흘이나 지나서야 안부를 묻는 며느리의 말에 이지혜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좀 나아졌어. 거실로 들어가니 우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다. 엄마, 앉으세요.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는데 정성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았다. 김치찌개, 달걀말이, 시금치나물.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대충 만든 것 같았다. 하지만 이지혜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유리가 이지혜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진심을 찾을 수는 없었다. 식사를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이상했다. 우진이는 계속 유리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유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이지혜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님, 김치찌개 어떠세요? 맛있네. 사실 싱거웠지만 굳이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15분쯤 지났을까? 유리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님, 유리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 방금까지의 인위적인 상냥함이 사라지고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가 되었다. 사실 오늘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모신 거예요. 역시나.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뭔데? 유리가 우진이를 한번 쳐다본 다음 이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숨을 크게 한번 내쉬더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경제적으로요.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했거든요. 거짓말이었다. 이지혜는 이미 우진이가 병원비를 낼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병원비는 그녀가 적금을 깨서 냈다. 하지만 이지혜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유리가 무슨 말을 더 할지 끝까지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유리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마치 사업 협상을 하는 사람처럼 냉정하고 계산적인 표정이었다. 어머님,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지혜의 머리가 하얘졌다. 요양원이라니. 아직 멀쩡한 자신이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말이었다. 뭐라고?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어머님을 제대로 모실 여건이 안 되거든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게 어머님께도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이 나한테 더 좋다고?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나 아직 건강해서 혼자 살 수 있어. 이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유리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어머님, 연세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게 더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들의 속내는 뻔했다. 70살이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는 이지혜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유리야. 이지혜가 유리의 이름을 불렀을 때 유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소에 그녀가 다정하게 불렀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네. 너 지금 내가 걸리적거린다는 말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요양원 가라는 게 아니야? 유리는 당황하며 우진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라고요? 팍팍한 세상이라고요? 그럼 지난 44년 동안 내가 살아온 세상은 천국이었나 봐?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면서 우진이 키울 때는 세상이 팍팍하지 않았겠네? 이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유리야, 내가 너희들한테 크게 요구한 적 있어? 용돈 달라고 한 적 있어? 뭐 사달라고 한 적 있어? 유리가 말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내가 아프니까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그때였다. 우진이가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유리 말이 맞아요. 우리 형편에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지혜가 우진이를 노려보며 말했을 때 우진이가 움찔했다. 엄마가 지금까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해?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뭘 그렇게 말해? 사실대로 말하는 거잖아. 대학 등록금 6천만 원, 결혼자금 2억 원도 대출까지 받아서 줬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아프니까 요양원 보내겠다는 거야? 유리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소리쳤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누가 감당하라고 했어?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돈 달라고 했어? 하지만 어머님이 계속 아프시면 결국은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이지혜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 이 사람들에게 나는 책임이구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짐이구나.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하하, 참 웃기네. 이지혜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44년 동안 내가 너희를 책임졌을 때는 당연하고 이제 나를 책임져야 할 때는 부담스럽다는 거지.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우진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지혜는 그의 말을 단호히 끊었다. 그럼 뭐야? 우진이는 대답하지 못했고 유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조화.
이지혜는 천천히 핸드백을 들며 말했다. 이제 알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엄마, 어디 가세요? 그만 나가려다. 어머님, 우리 이야기 끝까지. 다 끝났어. 이지혜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유리야, 네 말대로 할게. 걸리적거리지 않게 할게. 유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마 그녀는 이지혜가 순순히 요양원에 들어갈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럼 요양원에. 요양원은 안 가. 이지혜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다. 난 여전히 혼자 살 거야. 엄마. 우진이가 급하게 일어서며 불렀다. 뭐야? 혹시 전세금 빼실 생각은 아니죠? 아, 그제서야 걱정이 되는구나. 이지혜가 없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2억 원의 전세금이 사라지는 건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당연히 뺄 거지. 내 돈인데 뭔 상관이야?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이지혜는 우진이와 유리의 당황한 목소리를 들었다. 어떻게 하지? 진짜 전세금 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하지만 이지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면서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시원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면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참 많이 보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화장실 거울을 보는 것이었다. 70년을 살아온 이지혜라는 사람이 거기서 있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쳐 보이는 눈빛. 이게 나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가 이지혜가 아닌 우진이 엄마로만 살아왔던 게. 거울을 볼 때도 우진이가 보기에 엄마가 너무 늙어 보이나?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거울 속의 이지혜를 보며 처음으로 물어보았다. 너는 뭘 원해? 그날 밤 이지혜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우진이와 유리가 한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요양원에 가시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말들이 결국 하나로 귀결되었다. 당신은 이제 우리에게 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는 속이 후련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으니까. 44년 동안 그녀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다. 우진이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자신이 우진이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믿었던 것이.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우진이에게 그녀는 그저 유용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돈을 주고 전세금을 마련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 유용함이 끝나니까 짐이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혜는 일찍 일어났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조용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살기 시작했는지. 우진이가 결혼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신혼집에 잘 정착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다. 우진아, 잘 지내지? 네, 엄마, 잘 지내요. 그 통화가 끝나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벽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벽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높아지기만 했다. 우진이는 더 이상 그녀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리와 함께 해결하려 했다. 그때부터였나 보다. 그녀가 조금씩 소외되기 시작한 게 명절에도 엄마, 올해는 유리네 부모님이랑 보내려고 해.
라며 뭉뚱그려 넘어가기 시작했고 생일에도 엄마 미안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라며 약속을 취소했다. 그런데 그녀는 뭘 했을까? 괜찮다, 괜찮아. 젊은 사람들이 바쁘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는 척했다. 사실은 서운하고 외로웠는데도 말이다. 오전 9시 이지혜는 결심했다. 우진이네 집 전세금을 빼기로. 그녀가 2억 원을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해준 그 전세금을 다시 찾아오기로 했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다.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제 유리가 한 말을 떠올리자 마음이 단단해졌다.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70세라고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아직 건강하고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우진이가 한 말도 떠올랐다. 이제 죽을 때 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숨을 경제적 손해라고 계산한 그 말이. 그렇다면 그녀도 계산해 볼까? 44년 동안 우진이에게 드린 돈이 얼마인지. 대학 등록금 6천만 원, 생활비 2,400만 원, 결혼자금 2억 원, 총 2억 8,4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우진이가 그녀에게 용돈으로 준 돈은 얼마일까? 0원이었다. 단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었다. 그녀가 전세금 2억 원을 찾아오는 게 뭐가 문제일까? 오전 10시 이지혜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우진이네 집 전세 계약을 했던 바로 그 부동산이었다. 여보세요? 혹시 레미안 105기동 1500호 전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낯익은 목소리에 이지혜는 잠시 숨을 멈췄다. 아,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약자가 저인데 전세금 반환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런데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나요? 네, 그래도 빼려고요. 부동산 중개인은 의외라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혹시 사정이 있으신가요? 이지혜는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전화기를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사고 4년 전 좌판에 앉아 옷을 팔던 그날처럼 활기차고 단호했다. 중개인은 그녀의 의지를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절차를 안내했다. 그럼 집주인께 미리 통보하시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보통 2, 3주 정도 걸립니다. 2, 3주면 충분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절차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지혜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오후 2시, 그녀는 새로 살 집을 알아보러 나갔다.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둔 곳들을 직접 보러 가는 길이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부산 근교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전원주택이었다. 어르신, 혼자 사시려고요? 부동산 아저씨가 물었을 때 이지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혼자 살려고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상관없어요. 제 돈으로 제가 사는 거니까요. 집은 정말 마음에 들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그리고 작은 마당까지 있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짠 바다 내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전세금은 8천만 원으로 우진이네 집에 준 돈을 되찾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여기로 하겠어요. 정말요? 좀 외진 곳인데. 외진 게 좋아요. 조용하니까요. 이지혜는 망설임 없이 계약금 1천만 원을 냈다. 장음은 우진이네 집 전세금을 받은 후에 주기로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14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다. 그날 저녁 이지혜는 우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우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우진아,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내 집 전세금 뺄 거야.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어제 말했잖아. 전세금 뺄 거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진이는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진짜세요? 응, 진짜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우진이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더니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정했어. 부동산에도 연락했고. 엄마, 우진아, 44년 동안 엄마가 너한테 해준 걸 생각해봐. 그런데 너는 엄마가 아프니까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건 이제 끝이야.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그리고 이지혜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한 것이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시원했다. 그날 밤 이지혜는 마지막으로 우진이의 어릴 적 사진들을 보았다.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우진이는 웃고 있었고 그녀도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들을 모두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그 상제 편지를 하나 써서 넣었다. 우진아, 이제 이 모든 게 너의 것이야. 엄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건강하게 잘 살아라. 상자를 닫으면서 그녀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새 없이 전화가 왔다. 우진이, 유리, 심지어 사돈댁까지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이지혜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화면을 보고 이름을 확인한 다음 조용히 거절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다. 44년 동안 우진이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유리가 한 말을 떠올리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다. 어머님,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그 차가운 목소리, 그 계산적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우진이가 직접 집 앞에 나타났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우진이가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엄마, 엄마. 우진이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다. 엄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이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이야기해요. 우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다. 하지만 이지혜는 TV 볼륨을 조금 높였을 뿐이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하네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아요. 14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우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들리지 않았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사라졌더라고요. 그 순간 이지혜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24년 동안 우진이의 부르는 소리에 항상 달려갔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다행히 새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집을 보러 온 분이 마음에 들어 하셔서 계약이 빨리 성사됐네요. 2주 후에 나가시면 됩니다. 2주 후면 3월 25일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 정산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날 오후에
집주인과 함께 정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지혜는 새집 부동산에 연락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계약한 이지혜입니다. 3월 25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까지 집 정리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3월 20일, 이지혜는 본격적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44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우진이 어릴 때 입던 옷가지들, 상장들, 만들기 작품들, 일기장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상자 3개에 담았다. 그리고 상자 위에 쪽지를 하나 붙였다. 우진아, 이제 이 모든 게 너의 것이야. 엄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문 앞에 놓아둔 상자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3월 24일 우진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편지함에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는데 우진이의 글씨로 엄마께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열어보니 편지지 5장에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다. 엄마,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유리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사과와 후회, 그리고 애원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마지막에는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변명이 덧붙여 있었다. 이지혜는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라이터로 태웠다. 편지가 제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44년 동안 한 번도 편지를 써준 적이 없던 우진이가 이제 와서 편지를 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너무 늦었다. 3월 25일 아침 드디어 그날이 왔다. 오전 10시에 이사 트럭이 왔는데 이지혜의 짐은 정말 얼마 안 됐다. 박스 3개와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어르신, 이게 다예요? 이사 아저씨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이게 다예요. 참 깔끔하시네요. 44년간 모았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지혜는 가벼웠다. 몸도 마음도. 오후 2시 이지혜는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나 전세금 정산을 했다. 통장에 2억 원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정말로 후련했다. 부동산을 나오면서 마지막 일을 했다.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번호를 바꾼 것이다. 새 번호로 바꿔주세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요. 직원이 웃으면서 절차를 도와주었다. 30분 후 이지혜는 완전히 새로운 번호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우진이도 유리도 그 누구도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날 저녁 이지혜는 새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작은 식탁에 간단한 된장찌개 하나와 김치, 시금치 나물. 정말 간소한 식사였지만 44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식사였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다. 석양이 바다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새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한 잔 우려 마셨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편안한 소리였다. 밤이 깊어지면서 하늘에는 별이 가득해졌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별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이지혜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다. 44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어
파도 소리가 들리게 했다.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활짝 피어나는 삶. 바닷가 마을에서의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지혜에게 익숙해졌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따라 산책을 했고, 점심에는 혼자서라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었다.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모임에 나갔다. 그곳에서 이지혜는 김미자 씨를 만났다.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다는 미자 씨는 처음에는 이지혜에게 경계심을 보였지만 곧 그녀의 진심을 알아보고 마음을 열었다. 어머님은 정말 혼자 오셨어요? 아들한테서 벗어나려고. 미자 씨의 솔직한 물음에 이지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벗어났죠. 이제야 비로소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미자 씨는 그런 이지혜를 보며 참 멋지시네요 하고 말했다. 그 말에 이지혜는 가슴이 뭉클했다. 44년 만에 처음으로 멋지다는 말을 들어보았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고 저녁에는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인생 이야기를 했다. 이지혜는 미자 씨에게 우진이와 유리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미자 씨는 말없이 들어주었다. 그녀는 이지혜의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그런 일도 많아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이제는 어머님의 삶을 사시면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이지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지혜는 처음으로 이지혜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다. 강사는 은퇴한 시인이었는데 자신의 삶을 글로 쓰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지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다. 나의 24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우진이를 낳고 키운 이야기, 남편을 잃고 홀로 버텨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아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글로 써 내려갔다. 글을 쓰는 동안 이지혜는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글을 다 쓰고 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어느 날 오후 이지혜는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박현우 씨를 만났다. 그는 이지혜의 집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었다. 70대 중반에 그는 이지혜와 마찬가지로 홀로 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 이지혜가 말을 걸자 박현우 씨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취미로 그리는 겁니다. 이 풍경이 너무 좋아서요. 두 사람은 매일 바닷가에서 만났다. 그는 그림을 그렸고 이지혜는 그의 옆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박현우 씨는 아내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다고 했다. 이지혜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질감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박현우 씨는 이지혜에게 따뜻한 커피를 타주었고 이지혜는 그에게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건넸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깊고 편안한 것이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관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했다. 이지혜는 박현우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박현우 씨가 이지혜를 집으로 초대했다. 집안은 깨끗하고 정갈했다. 식사를 마친 후 박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혜 씨, 지혜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지혜는 깜짝 놀랐다. 결혼이라니 그녀의 삶에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단어였다. 현우 씨,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 씨를 만난 후로 제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외로움도 사라졌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지혜는 대답하지 못하고 박현우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진이의 눈에서 보았던 공허함과는 달랐다.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눈이었다. 이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결혼이라. 그녀는 망설였다. 다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삶이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다. 박현우 씨와의 관계는 희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라는 것을. 현우 씨, 감사합니다. 이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현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들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바다처럼 넓었다. 그날 밤 이지혜는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다. 나는 지난 44년을 우진이 엄마로 살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지혜로 살 것이다. 우진이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나의 삶은 이제 시작이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44해의 긴 터널을 지나 나는 드디어 빛을 보았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활짝 피어나는 삶.